자,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먼저 인적 범위. 자, 법조문 가죠. 공소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공소 제기된 후에 진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진범에게도 효력이 미칠까? 이 진범은 공소장에 적시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처벌하고 싶으면. 이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범에 대해서는 새로이 공소 제기를 해야 돼요. 자, 공범 중 1, 2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치? 왜? 공소장에 적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출제 잘 됩니다. 일단 2번 체크하시고. 끊고, 그렇지만 전 시간에 배웠죠. 공소시효 이 정지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비교 잘 해두시라고요. 자, 공소 제기는 딴 놈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지 효력은 딴 놈에게 미친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 피고인 관련해서요. 특정 관련해서 요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이 문제가 되는데 요 자세한 것은 소송 주체 피고인 파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관련 판례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집 가면 요 위장 출석, 성명 모형 관련해서 이쪽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그쪽 가서 설명드립니다. 일단 성명 모형. 공소제기 효력은 모용자에 대해서만 미친다. 위장 출석 관련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이제 실질적 피고인이 되고요. 위장 출석한 자는 형식적 피고인이 돼요. 앞뒤 바꾸면 틀려요. 마치 여러분이 공소장에 기재됐으니까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실질적 피고인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효력은 이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세한 판례 등은 피고인 파트에서 설명드립니다. 물적 범위. 자,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관련 법조문입니다. 248조 제2항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입니다. 효력은 전부에 미칩니다. 전부에 미친다. 이 법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포괄일죄하고 과형상 일죄에만 이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뭐 경합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법조문이 적용되질 않아요. 우리 포괄일죄 많이 배웠지? 그 대표적인 예가 상습범 등이 있다. 그랬고 과형상 일죄는 상상적 경합을 말합니다. 자, 그런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에 미칩니다. 자, 읽어볼게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해서 여기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전부에 미친다 이 뜻이거든요. 자, 포괄일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포괄일죄. 자, 1월 1일 날 뇌물 받았어요. 2월 1일 날 뇌물 받았어요. 3월 1일 날 뇌물 받았어요. 세 개만 할까? 하나 더 할게요. 4월 1일 날 뇌물 받았어요. 즉 수뢰를 했죠. 포괄일죄지. 하나씩 죄가 성립했잖아요. 하나씩 죄가 성립을 했는데 4개의 수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방법이 반복되어 있고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범위 등등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검사가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한 거예요.
공소 제기를 했다면 그 효력은 이 두 가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하여 다 미친다고요. 전체에 대하여. 그치? 이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전부 다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물론 판단은요. 법원은 판단할 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지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효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전부에 대해서 미치려면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자, 판례 갑니다. 자,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 포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부 다 포괄일제이거든요. 그렇죠?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 여기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전부에 대해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도 17개월 동안 포괄일제란 말이죠. 여기도 동일한 기간 내에 나와 있죠. 동일한 기간 내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죄. 그치? 여기도 17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것이 여기 일부 기간에 대하여 먼저 확정 판결이 된 후 확정 판결 전에 저질러진 다른 일부의 행위가 다시 기소가 되었다 할 때 이것이 일부와 다른 일부가 포괄일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치? 다른 제 일부에 대해도 미친다. 이 뜻입니다. 자, 갑자기 심판 대상이 왜 나오나요?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불고분리 배웠지. 불고분리. 그쵸? 여기 봐봐요. 상상적 경합, 포괄일제. 그치? 두 개 죄 중에서 어느 한 죄로만 공소 제기를 했다. 여기도 개개의 사실이 있는데 공소장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1번에서도 다른 죄를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효력은 전부에 대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 대상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원서를 취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공소 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면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라면 뭐처럼? 이것처럼. 그치? 그랬다면 이 전부가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설 입장이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법원의 심판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다. 그렇지만 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 부분이 있지? 이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이 요 공소 제기된 부분 있죠? 요 공소 제기된 부분 요 부분이 자,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부분 3월 1일자와 4월 1일자는 이 부분은 공소 제기된 부분이 아니죠. 그치?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 포괄일제나 과형상일제 같은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한 효력은 나머지에도 미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공소장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잠재적 심판 대상 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공소장 변경을 해야지
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서 여기 보시면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 변경을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 안 하면 안 돼요. 현실적 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판력의 범위는요. 기판력의 범위는 여기 어떻게 됐어? 여기 일부에 대한 공소사실 효력. 이 효력이 뭐야? 기판력이지. 기판력. 기판력은 전체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은 잠재적 심판 대상 전체에 다 미친다. 전체에 대하여. 그래서 상상력 경합 같은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형법 시간에 상상력 경합의 효과에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는 잠재적 범위와 일치하며, 그쵸? 공소장 변경이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범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효력, 여기다가 이 효력을 뭐라 한다? 기판력이라 한다. 기판력은 전체에 미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말씀드렸듯이 이 법조문 관련해서는 뭐 단순 일죄도 되고 포괄 일죄 됩니다. 그리고 과형상 일죄가 뭐지? 상상적 경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적극적 입장이다. 적극적 입장이다. 다수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수설 판례가 적극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제 일부만을 공소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 근거가 기속 편의주의 때문에. 자, 관련 판례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거야. 그랬다면 검사는 기속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할 수가 있다. 밑에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도 되고 자기범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자기로도 기소할 수도 있지만 부자기로도 기소할 수가 있다. 이거 형법 시간에 많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 자기 동시에 충족합니다. 그랬다면 부자기범으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여기는 범인 도피죄 판례고 여기는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입니다. 같은 거죠. 자, 효력과입니다. 자, 공소제기 효력은 공소 불가분 원칙상 전부에 미친다. 앞에서 봤고 기판력, 이중기소 앞에서 보았듯이 전부에 미칩니다. 이중기소 금지죠. 판례. 여기 일제의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그리고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 효력은 그 일제 관계에 있는 예비적 사실에도 미친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잠재적 부분이 바로 현실적 심판이 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부에 대하여 심판하려면 변경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친고죄 일부 기소인데요. 요 판례 있지 강간죄. 강간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친고죄로 바뀌었어요.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 판례가 옛날엔 무지 잘 나왔거든. 근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뭐 강간죄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공갈죄 있죠. 공갈죄. 공갈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는 요게 공갈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됩니다. 형법 시간에 나와요. 자,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 공갈죄는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하지 않고 여기 폭행협박죄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허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허용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재물이든 이익이든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가 공갈죄로 이렇게 기소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기소하지 않고요. 쭉 올라가서 여기 친고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로 기소를 하지 않고 이 공갈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갈죄로 기소를 하지 않고 이 폭행협박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폭행협박은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치? 비친고죄란 말이죠.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거야 바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그쵸?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걸 했다면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뭐냐면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는 폭행, 협박 플러스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요 당시 때는 요 강간죄가 친고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돼. 근데 고소가 없어. 피해자 고소가 없어. 근데 검사는 처벌하고 싶거든. 근데 간만에 보니 폭행협박이 친고죄가 아니야. 그래서 검사가 강간죄는 고소가 안 들어오니 이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네. 그래서 검사가 이 폭행협박으로 고소를 했던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검사가 이걸 고소를 했다면 고소가 없음에도 폭행협박으로 기소를 했다면 그때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취소됐음에도 또는 기관이 경과했음에도 고소가 그 후에 고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강간죄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행위수단에 해당되는 폭행협박죄로도 공소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걸 공소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쵸?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갈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일죄가죠. 자,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라고 앞에서 봤죠. 따라서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 기소가 있을 때 이것은 이중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치? 자, 판례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법위는 판결 선고 시까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끊고 검사가 일단 상습 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기준시까지가 어디야? 여기지. 그쵸?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 사기죄로 공소제기하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 범행 이후에 저질러진 사기 범행의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이는 이중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쵸? 이 말입니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했었는데 지금 판결 선고 시까지 나머지 죄를 추가 기소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 기준시까지 일부를 공소제기했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중기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검사가 일부 범죄 사실을 먼저 공소 제기했어요. 자, 근데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과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과형상 일죄도 똑같아. 상상적 경합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판례는 어떤 태도냐?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가 성명 후 판단설, 또 하나는 공소장 변경 의제설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다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단순일죄라고 하여 기소를 했는데, 단순일죄라고 하여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 하는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자, 그랬다면 쭉 내려와서 성명을 통해서 포괄일죄, 그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판단되었다면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결 때리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판단 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추가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명 후에 판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같아요. 자, 일부가 상습, 이건 상경이네, 상경. 앞에 것은 포괄일죄였고요. 상경 관계에 있는 죄 중에서 일부가 먼저 기소가 됐고 나머지가 추가 기소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경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야. 그랬다면 성명권을 행사해서 판단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전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 기소로서 공소기각 판결할 것은 아니다. 똑같지? 앞에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역시 이것도 단순일죄라고 하여 존속상해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추가 포괄일죄인 범행을 추가 기소하였는데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라고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명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부에 대해서 실제 판단하자. 추가 기소한 부분은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병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후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밝혀졌다고 했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결하자. 추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이때는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취지로 앞에 있는 3개 판례, 여기까지 4개죠? 그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